한여름날 오후 빛나는 햇살이 작은 마을이 거리 곳곳을 비추던 때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의도의 축제라는 독특한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피상적으로 보면 단순한 재미의 나열 같았지만 깊은 철학적 의문을 던지는 특별한 날로 그 이면에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부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담긴 의도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의도의 미로, 라는 엄청난 구조물이었는데 이 미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깨닫고 명확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철학도인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앤스콤의 이론에 푹 빠져 있었고 이번 축제를 통해 그 이론을 현실 속에서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소피아는 미로의 입구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본 후 깊은 숨을 내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책상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작은 상자를 가리키며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초콜릿을 먹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먹고 싶은 단순한 욕구일 수도 있고 노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은 궁금증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이곳의 의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방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거울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소피아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의도가 무엇인가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진정한 자아가 질문하는 것처럼 소피아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를 통해 제 삶의 선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는 거울에 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은 고요한 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도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도의 복잡한 본질과 그 안에서 발견해낸 작은 깨달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축제의 마지막을 긴 호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가 단지 한낱 정신 상태가 아니라 그녀를 행동하게 하고 설명하게 해주는 삶의 중요한 줄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담은 의도의 축제에서 만난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의도와 꿈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라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은 그날의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삶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는 재미있는 실험을 떠올렸다. 그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지의 장막 뒤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해 그곳 주민들에게 무지의 장막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윌리엄스가 유명한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방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가 마을 광장에 자리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특성을 모른 채로 마을에 새롭게 적용할 법과 원칙을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윌리엄스는 이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작은 종이를 나눠주며 자신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쓰지 말 것을 요청했다. 대신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마을에서 어떤 원칙이 시행되었으면 좋을지를 적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흥미와 호기심으로 윌리엄스의 요청을 따랐다. 며칠 후 윌리엄스는 그 종이들을 수집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재미있게도 주민들이 적어낸 원칙들은 모두가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모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원칙은 공평한 기회와 보편적 의료 제공이었다. 윌리엄스는 주민들이 서로 협의 없이 이렇게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놀랐다. 그런데 그의 놀라움은 잠시였다. 그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깊게 파고들면서 왜 주민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깨달았다.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정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며 판단했던 것이다. 윌리엄스는 그의 실험 결과를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했다. 사람들은 결코 완전한 무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 문화, 경험 등 수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결정이라는 개념은 흥미로운 이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은 그들만의 색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윌리엄스는 자신의 철학적 이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지의 장막 뒤에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뿌리와 경험 속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경험들이 우리의 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그 맥락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후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무지의 장막에 의해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배경과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며 보다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 긴 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에릭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에릭은 항상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비가 오면 비가 더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했고 해가 나면 너무 뜨거워지면 작물이 타버릴 텐데라며 불안해했어요. 심지어 이웃이 안부를 물어보면 나에게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곤 했답니다. 에릭의 이런 모습은 마을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릭을 두고 수군거렸고 심지어 그의 면전에서 비웃음 받기도 했어요. 에릭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고자 도서관을 찾았을 때 그는 우연히 에픽테투스의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외부의 사건이 아닌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중시하라는 가르침이었죠. 이 가르침은 에릭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시간을 보냈던 에릭은 이제 더 이상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릭의 집에 방울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불안에 떨었을 에릭이었지만 이번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비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놀랍게도 비가 오랫동안 내렸지만 에릭은 그의 다락방에서 비를 맞으며 인생에서 감사할 것들을 적어나갔어요. 비는 이내 그쳤고 에릭은 그가 쓴 감사 리스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평온한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궁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이제 항상 미소를 머금고 다녔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에릭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에릭은 마을 사람들에게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이야기해주며 외부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무 쌍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에릭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의 이러한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만한 일에도 웃음을 보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로 인해 마을은 에릭 덕분에 더욱 화목하게 변해갔답니다. 에릭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을의 전통으로 남아 매년 에릭의 날로 지정되어 서로에게 내적 평문을 선물하는 날이 만들어졌다는 소소한 전설이 있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매년 그날만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평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 긴 날 옛적 평화롭고 햇빛 가득한 작은 마을에 에피쿠리테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이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에피쿠리테스는 아침마다 마을 광장에서 커다란 벤치에 앉아 두루미가 강가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곤 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두고 거창한 행복론자가 농담을 즐겼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에피쿠리테스, 너의 매일 아침 명상이 정말로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냐? 단순히 부족한 잠으로 내게 고통을 줄 뿐인 건 아닐까? 에피쿠리테스는 웃으며 답했다. 아니, 친구야.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나는 내 정신을 평화로 가득 채운다네. 이 시간이 지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면 나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내 신념을 다시금 다지게 된다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여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토론 주제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에피쿠리테스는 천천히 일어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여,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가 있는 삶이다. 우리는 종종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네. 진정한 쾌락은 단순함 속에서 시작되며 내면의 평화와도 맞닿아 있다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으며 옆에 앉아있던 파리사스가 말했다. 너의 말도 좋지는 누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싫어하겠는가? 하루의 피곤을 달래주는 그 달콤함은 참된 쾌락이지 않은가? 에피쿠리테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맞다네, 친구야. 하지만 매 끼니마다 초콜릿 케이크만 먹는다면 몸은 그 달콤함에 질릴 것이고 건강도 위태로워질 게야. 그리하여 결국 그것이 우리 의적이 될 수도 있다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일세. 이 대화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에피쿠리테스가 말한 대로 자신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절제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에피쿠리테스는
그의 작은 마을에서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교훈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어 각자의 마음속에 평온한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피쿨테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썰이 아니라 삶의 진리였다.